세상을 경악해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조두순에 대해 추적하며 준비한 끝에 그의 출소 전 방송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방송의 타이틀은 조두순 들. 이유가 있었는데요. 조두순과 함께 수영생활을 했던 자들의 공통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두순은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믿기 어려웠지만 취재 끝에 마주한 그 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미성년자, 성인, 연쇄 성범죄자들이 존재하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2022년 이 새끼들이 사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예정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감춰진 악마들 편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한 쓰레기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새끼 곧 출소합니다. 1968년 7월 22일생, 올해 나이 54살, 이름 김근식입니다. 그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건명 자체도 매우 역겹습니다. 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여권법 위반 등등. 판결문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06년 11월 24일의 1심 판결로 징역 15년형 구금일수 66일을 삽입하여 예정대로였다면 2021년인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 출소라는 것이 맞았습니다. 저희도 과거 방송에서 곧 출소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 놀랄만한 진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김근식의 출소가 1년 미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까? 둘, 신상 공개인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록은 정말 되는 걸까? 셋, 왜 1년이나 늦춰진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질문 속에 내재된 의미가 하나 있죠. 정말 교화가 된 걸까? 누군가는 제게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냐? 이미 처벌을 전부 받고 나오는 사람이다. 악플이 아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합리적 비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들의 교화 시스템은 대한민국에 아직 없다는 것. 특히 연쇄 성범자의 경우 그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는 것. 또 성범죄자 알림이에 신상 공개가 올라가는 법률 내용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1년 1월 1일이 시행됐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11년 4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 뒤에 신상 정보와 등록, 공개 고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분명 신상 공개는 치안 강화, 재범 방지 및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문제는 이 법이 적용되기 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는 결국 등록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지요. 해서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는지를 대상으로 고민을 해보고, 만약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범죄자라 하더라도 무조건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이 없이 주관적 판단 혹은 언론의 이슈에 따른 결정의 문제입니다. 제가 과거 이 부분을 이슈화시켰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조두순, 이기용, 김근식. 세상 사람들은 전부 조두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혹은 더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자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관심 끝에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명령이 청구가 되게 되었죠. 한낱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는 인터넷 방송이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최소한의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조두순들 방송 이후 한 명씩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앞으로 2022년, 23년, 24년 사회에 돌아옵니다.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가 없던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높아진 성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특별한 관리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1대1 관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사후 대책으로 모든 연쇄 성범죄자들에게 해당하는 사안도 아니다 보니 누군가는 받게 되지만 누군가는 그 법망을 빠져나가 신상공개조차 되지 않는 그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감에 똘똘 뭉쳐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보고 움직였다면 더더욱 가벼운 주제들의 이야기로 자극적인 내용들만 뱉었을 겁니다. 한 개인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제게 52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안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하자라는 책임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이죠. 김근식의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김근식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조루 증상, 발기부전 증상으로 상대 여성으로부터 이게 뭐냐, 토끼냐라는 핀잔을 듣고 창피함을 느껴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자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가 말한 범행 동기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정말 이걸 실제화시켰습니다. 학교, 독서실 같은 데 주변을 돌아다니며 어린 여학생들을 타겟으로 노려야겠다. 그리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를 따르지 않을 테니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쉽게 유인 및 납치가 될 거라고 판단했던 김근식은 계획적 범행을 준비합니다. 2006년 5월 22일 자동차를 먼저 구입합니다. 승합차였죠. 이곳으로 납치 유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를 산 지 이틀 뒤부터 연쇄범죄는 시작됩니다. 2006년 5월 24일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차에 물건을 좀 넣을 게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공통적인 방식으로 납치를 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불과 2달 반 만에 무려 11차례에 걸친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배가 되기 시작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해버렸죠. 실제로 2006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으로 바로 필리핀 도주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못 잡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고 돈이 없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 2006년 9월 1일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다시 돌아온 김근식. 다시 돌아와서 수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9월 11일 12살 여학생을 또다시 범행 타겟으로 정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도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피를 위해 외국에 갔다 돌아와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놀라긴 이릅니다. 김근식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설명할 때 성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었지요. 하지만 이 새끼 초범 아니었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피해자는 어린이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자꾸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자마자 출소를 하고 출소한 직후에 또다시 불과 16일 만에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도 굉장히 안 좋게 봤지요. 전혀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평생 사회화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실명과 사진 공개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를 해 검거가 됐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수사를 협조했으니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년 9월에서 10월 김근식은 출소하는 게 맞았습니다.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사람,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연쇄적인 11차례에 걸친 범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해외 도피, 돌아와서 또다시 성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입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근식은 왜 작년에 출소한 게 아니라 올해로 1년이 늦춰졌는가라는 문제지요. 김근식은 수감 도중 대전지방법원에서 2차례의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작년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2012년 8월 26일 오전 6시 40분경 대전교도소 오수영동 중충 6실에서 같은 곳에 수용 중인 35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이 죄명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를 받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오전 9시 10분경 대전교도소 14수영동 상층에서 수용자와 또다시 시비가 붙어 약 전치 5주에 따르는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도합 12개월, 그렇게 당초 알려진 출소일보다 1년이나 늦춰졌던 상황, 바로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작년 당시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보며 출소 날짜를 확인하던 끝에 알게 된 두 가지 진실이었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1년이 연기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소름 돋았지만 그 이외에 여러분께도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근식이 정말 교화가 된 걸까요? 출소를 앞두고 있던 상태로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김근식. 교화가 되어 정말 사회에도 나와도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신상 공개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의 등록에 대한 문제지요. 실제 김근식은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 법령이 시행되기 전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된 자입니다. 따라서 등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희도 지속적으로 김근식에 대한 방송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리고 그 분노와 두려움이 결국 재범 우려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그에 대한 신상 공개는 결정됐습니다. 물론 소급 적용이다 보니 주변에 우편물로 고지하진 않습니다. 다만 출소한 직후에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김근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물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 1:1 관리라는 공무원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을 것이며 많은 국민들의 혈세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더 이상 어떠한 범죄도 발생하지 않길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또 한 명이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원룸촌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오전 7시 수원시 권선구 21세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틈 그 뒤에 따라 들어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6년 8월 5일도 2007년 5월 6일도 2007년 9월 5일 2007년 9월 10일 2007년 9월 15일 2007년 9월 25일 2007년 10월 17일 그놈의 범행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 원룸에 사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갑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덮쳐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 범행은 점차 진화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창살을 뜯는 등 그런 모습이었죠. 두 번째, 항상 범행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수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작위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새벽마다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보아 규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 말이죠. 당시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계속적으로 접수받게 됩니다. 검거 석 달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 조각 지문 일부를 포착합니다. 6명의 팀원이 약 2천여 건의 지문을 일일이 대조한 끝에 드디어 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만 무려 10건인 연쇄 성범죄였습니다. 2007년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수원 남부경찰서의 강력수사팀이 한 집을 습격합니다. 바로 그 남자를 검거하는 상황이었죠. 그 남자가 검거되자 주변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웃 주민은 얼굴도 선하고 인사성도 밝아 보기 드문 젊은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함께 일했던 동료 역시도 꼬박꼬박 제 시간에 출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일이 너무 고돼서 한 달 전쯤 관뒀는데 싹싹하고 부침성이 있어 어디서든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의 범인일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동거녀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6년간 동거했던 동갑내기 애인이었죠. 식당에서 서빙을 했던 애인, 카오디오 제작 보조로 한 직장 생활을 했던 바로 그놈까지. 미래를 약속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놈의 범행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첫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다. 그 이후 유혹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면 새벽거리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마음처럼 되지 않자 방범창을 뚫는 대범성까지 보였다.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범죄 행각을 고백해야 되니 가지 못했다. 자기 스스로를 미쳤다고 표현하던 그 범인, 당시 24세 남성 박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핑계일 뿐이었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쾌락을 위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공식적인 건 10회. 문제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10회 범행 이후에 7건의 범행을 더 자백했던 박씨.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거나 이사를 가버리거나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했죠. 피해를 입었지만 세상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내용들. 재판부는 미리 범행을 계획했으며 집안에 따라 들어가 8차례가 넘는 강간, 강도, 미수 혐의를 2년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 2008년 1월 30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15년형, 구금일수 90일을 산입한다. 그렇게 2022년 말 그는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출소하는 조두순틀. 저는 김근식과 이 박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박씨도 고위험군이었기 때문이죠. 출소 1대1 관리를 받아야 하는 그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였습니다. 연쇄 성범죄자, 그리고 출소. 하지만 그놈 박씨는 성범죄자 알림이의 등재 대상이 아니었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더더욱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리고 세상이 집중하면 그도 똑같이 알림이에 등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사진도 이름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남자, 바로 잊혀진 범죄자, 올해 나이 39세,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이름 박병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박병화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출소하면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5년형 선고를 받아 올해 출소하는지 알았지만 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무려 징역 4년을 감형시켰습니다. 박병화는 2018년 11월 이미 출소해버린 상태죠. 어디에도 신상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채 어디선가 우리들 속에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 몰랐냐고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라는 답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을 받아들일 뿐이죠.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나게 많은 무기수들을 출소시켰습니다. 물론 왜 무기징역을 받았는지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본 결과 2017년엔 무기수 11명, 2018년엔 총 40명, 그 뒤에도 최근 몇 년까지 17명, 이런 식으로 출소가 됐습니다. 죄명도, 이름도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출소했다라는 통계만 보여줄 뿐이죠.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정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글쎄요, 그럼 무기징역을 왜 내리는 걸까요? 왜 국가가 보호하는 교정교화시설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재판부는 왜 무기징역이라는 영원한 사회적 격리를 이야기했던 걸까요?
더 많은 교도소를 짓고 싶지만 지을 공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건 사실 윗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세금을 내고 있는 하나의 국민일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 국가 앞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떤 핑계로도 이래서 빨리 내보냈다라는 건 법의 엄중함과 그 준엄함의 정신이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죠. 무기징역이 가장 줄 수 있는 큰 형량이라고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형을 얼마 전 선고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무기징역 형량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20년 지나면 출소시킬 거잖아 라는 불신 때문이죠. 그 불신 누가 만든 걸까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출소를 시키는 걸까요? 유족들에게 허락은 받았습니까? 피해자에게 허락은 받은 걸까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 1심에서 선고했던 박병화의 15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각 범행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화, 개선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을 감형시킨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나이가 24살로 나이가 어리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4년을 감형시켜버린 겁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궁금합니다. 반성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선가 또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못 받겠습니다. 성범죄는 인격살인입니다. 피해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트라우마에 대한 병입니다. 특히나 연쇄 성범죄라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한낱 실수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인격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TV에서는 제2N번방 피해자와 닉네임 L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마 충격적이실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사실 이런 방송을 진행하면서 고소 많이 먹죠. 저는 고소한 사람에 대한 감정은 이해합니다. 제가 싫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를 받을 때도 항상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미우니까. 그런데 나는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하나, 만약 내가 방송을 잘못하고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방송할 의향이 있으니 언제든 연락달라. 그 외에는 나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서 1대1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어느 정도 억제책은 되겠죠. 근데 제가 제일 불만인 건 그 이슈에 대한 문제를 매뉴얼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와 하고,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김근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조두순 들 준비하면서 절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슈가 너무 컸죠, 조두순이. 그러니까 또 이슈가 커졌을 때 그 뒷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얘기를 절대 안 해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소한다. 저는 김근식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뭐 그런 부분까지 공개할 마음은 없기는 한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꼭 받아야 됐던 이유는 처음입니다. 최초에는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슈화를 시켰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슈화가 되면은 고위험군으로서 1대1 관리의 대상이 들어간다라는 건 제가 볼 땐 매뉴얼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해? 저희가 이거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사실 매뉴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너무 많은 아동 성범죄나 연쇄 성범죄자가 있으니까 얘네들 다 어떻게 1대1로 관리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 윗분들의 입장에선. 그런데요. 당연히 해야죠. 하겠다고 정책을 내놓은 거면. 그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옛날 조두순 이슈 있을 때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이슈는 있었지만 그 안에 해결책이라고 막판에 만들어낸 이것조차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 반발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고 아님 말고 감춰지면 사라지고. 저는 박병화가 출소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많은 전문가분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한 사실이에요. 알아봤더니 얼마 전에 출소했대요. 사명을 받았대. 4년씩이나. 그래서 징역 11년형으로 출소한 거예요. 저는 진짜 놀랬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우리도 몰랐으니까 피해자들은 더더욱 몰랐겠죠? 사회적 감시망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열린 거로 얘기를 분명히 했으니까 사회적 감시망 체계를 벗어났어요. 벗어나 버렸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이제 적용도 못해요. 이미 출소해버렸잖아요. 등재 안 되죠. 박병화, 네 거면 고소하세요. 나도 네가 어떤 애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으니까. 너에 대한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고소를 해.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매년마다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범죄자들이 앞으로 출소를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는 벌써 출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직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진짜 끔찍한 거야. 최대 변수인 거예요. 이미 출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출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알려주지 않을 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명 그리고 가석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주셨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저 진짜 궁금합니다. 그 무기수들 출소시켰는데 죄명 뭐였어요?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 나올 정도면 제가 볼 땐 진짜 센 범죄였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그래도 좀 살인 전과가 좀 있겠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로 지금 따지면 고의 정도 무기징역, 아닌 듯도 무기징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들 거의 다 무기징역이었죠. 걔네 그러면 얼마 뒤에 한 20년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가석방이 된다는 거잖아요. 데이터 통계로 본 10몇 명, 40명, 17명 최근에 나왔던 현상이죠. 이게 뭘까요? 전 지금도 그게 의문입니다.